천하의 문장가라 칭송받으며 대궐의 기둥이라 불리던 그 도련님의 화려한 문장들이 사실은 매 맞던 머슴, 놈이 헛간 바닥에 나뭇가지로 쓴 피눈물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제 이름 석자도 소리내어 읽지 못했던 그 시절, 저는 글자가 좋아 제명을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먹향에 취해 살았지요. 과연 8살 머슴 득구는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김참판댁 사랑방에서는 고소한 먹향보다 더 진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이 집의 유일한 독자이자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봉식 도련님이었지요. 도련님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도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붓만 잡으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사랑방 툇마루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8살 또래 아이들이라면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으나 제 손에는 붓 대신 물기가 흥건한 걸레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제 귀는 이미 문창살 너머 훈장 선생님의 낭낭한 목소리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그 소리는 마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꿀떡보다 더 달콤하게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훈장님이 읊어주는 글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외우지 못하던 그 8글자가 제 머릿속에는 마치 어제 본 어머니의 얼굴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글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사람을 저토록 울리고 웃기는지, 어린 마음에도 참으로 신비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녀석? 봉식아, 이 쉬운 글자 하나를 아직도 못 댄단 말이냐? 참판 어른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를 이어 문간을 배출한 명문가에서 글 모르는 자식이 나온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지요. 저는 움찔하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처지에 글 공부라니요. 그것은 꿈속에서도 감히 꾸어보지 못할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간질거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헛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하얀 길을 내어주고 있었지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낮에 들었던 그 글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마른 흙 위에 나뭇가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첫 글자를 완성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고 싶었지만 혹여나 누가 들을까 무서워 가슴속으로만 외쳤습니다. 하늘천. 그 한 글자가 어찌나 무겁고도 눈부시던지 제 작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흙바닥에 새겨진 그 비뚤비뚤한 글자가 마치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바닥으로 급히 흙바닥을 문질러 글자를 지웠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문틈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다름 아닌 도련님을 보필하는 노복, 판수 아재였습니다. 득구야,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판수 아재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이 제 죄를 증명하는 것만 같아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잠이 안 와서 잠시.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판수 아재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제가 지워버린 흙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워진 흔적 사이로 미처 다 지워지지 않은 자의 획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아재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무거운 연민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듣구야, 이댁대감 어른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글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전유물이다. 우리 같은 것들이 글을 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법이야. 아재의 말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저주라니요.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글자가 어째서 저주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차마 입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참판 어른께서 도련님에게 오늘 정오까지 천자문의 앞부분을 다 외우지 못하면 엄한 매를 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도련님은 사색이 되어 마당을 서성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은 급기야 저를 구석진 장독대로 불러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소매자락을 붙잡는 도련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듣구야, 내가 낮에 훈장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더구나.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아버님이 이번에도 못 외우면 나를 뒤주에 가두신단다. 도련님의 절박한 부탁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도련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가르쳐 드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요. 제가 숙제를 대신 해놓을 테니 도련님은 그것을 보고 외우시기만 하셔요.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를 안다는 이유로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참판 어른이 엄한 표정으로 사랑방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미리 적어준 종이를 몰래 소매 속에 숨긴 채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한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도련님이 막힘없이 천자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판 어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문틈으로 본 저는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도련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려한 문장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참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하구나. 그런데 봉씨가 이 글의 뜻을 이토록 깊게 해석하다니.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것 같구나. 누가 도와준 것이냐? 도련님은 당황하여 제 이름을 말하려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연 도련님은 제 비밀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저를 사지로 몰아넣을까요? 참판 어른의 서슬 퍼런 질문에 도련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박 툇마루 아래 엎드린 제 등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무명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지요. 만약 도련님이 겁에 질려 제 이름을 대버린다면 저는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해 산송장이 되어 나갈 판이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이 마치 저를 집어삼킬 듯이 검게 일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꿈속에서 문창성 할아버지가 나타나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 공부를 게을리하니 가문을 지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단 말입니다. 도련님의 그 황당한 변명에 참판 어른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참판 어른은 미신을 믿는 분은 아니었으나 워낙 가문의 번창에 목을 매던 터라 아들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혹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허허, 문창성 할아버지가 내 이놈 정말이더냐? 참판 어른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가시고 미묘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도련님은 제 쪽을 넌지시 바라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지독한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련님의 머리가 되어 평생을 어둠 속에서 글을 지어 바쳐야 하는 그림자가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제 일과는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낮에는 마당쇠 노릇을 하며 쉴 새 없이 빗자루질을 하고 장작을 패야 했고, 밤에는 도련님의 방 앞 작은 방에서 도련님이 내미는 숙제들을 대신 풀어야 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아예 공부를 포기한 듯 했습니다. 제가 대신 써준 글을 달달 외워 참판 어른 앞에서 읊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저는 캄캄한 밤 작은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붓을 들었습니다. 먹향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가도 코끝을 스치는 먹의 알싸한 향기를 맡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붓의 감촉은 어머니의 살결보다 부드러웠고, 제가 써내려가는 글자들은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별빛 같았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내준 과제보다 더 깊고 넓은 세상을 종이 위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은 결코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 없는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훈장 선생님이 내주신 봄의 애완이라는 주제로 시를 지어야 했습니다. 도련님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달빛을 보며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은 대지의 눈물인가, 아니면 저물어가는 청춘의 마지막 인사인가. 8살 아이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잔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제 글이 대견하면서도 서러워 다 쓴 종이를 도련님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당에서 돌아온 도련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듣구야, 오늘 훈장님이 내 글을 보고 천재라며 극찬을 하셨다. 마을 양반들도 모두 모여 내 시를 읽었단 말이야. 도련님은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그 시를 쓴 저는 툇마루 구석에서 먼지 묻은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파왔습니다. 내 자식 같은 글이 남의 이름으로 칭송받는 기분은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너무 뛰어난 재능은 도리어 화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봉식 도련님이 천재라는 소문이 자자해지자 평소 참판, 어른과 라이벌 관계였던 이 진사라는 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김참판, 자네 아들이 그렇게 글을 잘 쓴다니. 오늘 우리 집 사랑방에서 열리는 시회에 데려오게나. 여러 선비들 앞에서 직접 실력을 뽐내보란 말일세. 이 진사의 제안에 참판 어른은 쾌히 승낙했지만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직접 보고 쓰는 자리라면 도련님의 미천이 금방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제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듣구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이번에 들통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아버님이 나를 죽이실지도 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도련님? 도련님은 눈물을 닦으며 무시무시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내가 시외 장소인 이 진사댁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붓을 들면 몰래 글을 지어 건네다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도련님은 물론이고 저 같은 천한 것은 현장에서 증매를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눈물 앞에서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다는 그 비극적인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명주를 깎아먹을 먹을 갈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회 당일 저는 도련님의 짐꾼으로 위장하여 이 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작은 종이 뭉치와 숟가루를 숨긴 채였지요. 수많은 양반이 모여 앉아 웅성거리는 그 서슬 퍼런 자리에 저는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병풍 뒤 좁은 틈새, 먼지가 자욱하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저는 도련님의 신호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회가 시작되었고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겨울을 이겨낸 매화로 하겠소. 이 진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도련님이 헛기침을 하며 병풍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고 숟가루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풍 너머에서 훈장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봉식군의 자세가 이상하구려. 병풍 뒤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음 구간 궁금증 장치 훈장 선생님의 의심 가득한 손길이 병풍을 향해 뻗어옵니다. 듣고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만 이미 훈장님의 시선은 병풍 아래 삐져나온 득구의 옷자락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훈장 선생님의 낡은 해자국이 마루를 밟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마치 제 목을 죄어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같았지요. 병풍 틈새로 비쳐 보이는 훈장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손에 든 숯 조각이 바들바들 떨리며 종이 위에 검은 점을 찍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미 사색이 되어 붓을 든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훈장님의 손이 병풍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풍 뒤 벽면 아래쪽에 난 작은 개구멍이었습니다. 평소 개들이나 드나들 법한 그 비좁은 구멍은 나무 땔감을 밀어넣기 위해 뚫어놓은 것이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친 나무 바닥에 팔다리가 긁히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쥐새끼처럼 그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병풍을 확 젖힌 훈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구멍 밖 덤불 속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흙바닥에 가슴을 바짝 붙였지요. 허허, 이놈의 고양이가 여기서 새끼를 치고 있었구먼. 훈장님의 너털 웃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빠져나간 자리에 우연히도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멍을 빠져나가며 떨어뜨린 종이 한 장이 훈장님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련님에게 건네주려던 겨울을 이겨낸 매화에 관한 시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훈장님은 고양이를 보려다 말고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추로 휘갈겨 쓴 그러나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문장들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훈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종이를 훑어내려가던 훈장님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이 글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훈장님은 고개를 들어 봉식 도련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상이 떠올라 미리 적어둔 것이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병풍 뒤에 떨어뜨린 줄도 몰랐사옵니다. 훈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시는 도저히 8살 아이의 머리에서 나올 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매화의 향기는 한겨울 서러움을 견딘 선비의 묵향보다 진하구나. 훈장님은 시를 나직이 읊조리더니 이 진사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시외에 모인 양반들이 하나둘 종이 주위로 모여들었고 이내 장내에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참판, 자네 아들이 정말 기재로구먼. 이토록 짧은 문장에 겨울의 고통과 봄의 희망을 다 담아내다니. 양반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참판 어른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글을 쓴 저는 덤불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등에는 숟가루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고 구멍에 긁힌 상처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으로 빚어낸 문장이 저들의 유흥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련님은 가마 안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마 곁을 걷던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마 문틈으로 들려오는 도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구야, 오늘 내 덕분에 살았다. 하지만 내 글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구나. 훈장님이 자꾸 나에게 직접 써보라고 하시면 어쩌느냐?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 두려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도련님의 불안은 커질 것이고 그것은 곧 저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련님은 제 손등에 묻은 숟가루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손이나 씻어라. 그리고 당분간은 내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훈장님이 너를 의심하시는 것 같으니. 그날 밤 저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문지르고 또 문질러도 손톱 밑에 낀 먹물은 좀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신분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낮에 병풍을 걷어붙였던 훈장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꼬마야, 내 손에 묻은 것이 무엇이냐? 훈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뒤로 감추었으나 훈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훈장님은 품속에서 낮에 주었던 그 종이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글의 주인을 찾으러 왔다. 거짓은 눈을 가릴 수 있어도 문장에 담긴 혼은 가릴 수 없는 법이지. 훈장님은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양반이 머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굽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문장을 지은 진정한 주인 말이다. 훈장님의 질문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존재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사랑방 쪽에서 참판 어른의 노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놈 듣구야. 내 놈이 감히 상전의 글을 훔쳐 훈장님을 미혹하려 하느냐. 참판 어른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훈장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참판 어른의 하인들이 달려들어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지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주제에 그를 탐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생각하며 온몸을 태아처럼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살을 파고들어야 할 매서운 통증 대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가쁜 숨소리가 정수리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대감 멈추시옵소서. 이 아이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이 늙은이의 학문을 먼저 죽이소서. 훈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간대없고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훈장님의 하얀 소매자락이 밤바람에 거칠게 휘날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분노로 이글거리는 참판 어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훈장, 이놈이 내 아들의 글을 훔쳐 나를 기만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소. 어찌 이런 근본 없는 종놈을 감싸는 것이오. 참판 어른의 호령에 훈장님은 오히려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의졸이셨습니다. 대감 글은 훔칠 수 있어도 그 글에 담긴 기계는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아이의 손등에 박힌 먹물과 숟가루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문창성의 화신입니다. 저는 훈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개똥이나 득구로 불리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제게 문창성의 화신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가 참판 어른의 몽둥이보다 더 강하게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참판 어른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몽둥이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좋소. 정 그렇다면 이 아이를 데려가시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참판 어른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천재라면 내 아들 봉식이의 서동으로 보내겠소. 훈장 당신의 서당에서 봉식이 곁을 지키며 공부를 돕게 하란 말이오. 단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봉식이가 글을 짓는 것으로 해야 하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간다면 그날로 이놈과 그 애미는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제 재능을 아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독한 계산이었지요. 훈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소. 이 아이의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면 내 기꺼이 가르치리다. 훈장님은 바닥에 엎드린 저를 손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묵직한지 저는 다시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도련님의 보찜을 메고 서당으로 향하는 머슴으로, 밤에는 훈장님의 방 한구석에서 몰래 글을 익히는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서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등 뒤에서 발길질하며 화풀이를 하곤 했지요. 이 천한 놈아,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쓰는 모든 글은 내 것이고 너는 내 그림자일 뿐이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등 뒤에 보찜 속에는 도련님의 책들이 들어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훈장님이 몰래 건네주신 낡은 붓한 자루가 품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에 도착하면 저는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며 귀로는 훈장님의 강의를 훔쳐들었습니다. 훈장님은 때때로 저와 눈을 맞추며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설파하시곤 했지요. 글이라는 것은 말이다, 듣구야.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어느 날 밤 훈장님이 제게 건네준 첫 숙제는 백성의 고단함에 대해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헛간에 찬 바닥에 엎드려 붓을 잡았습니다. 기름쌀 돈이 없어 호롱불도 켜지 못한 채 오직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에 의지의 한자 한자를 새겨나갔습니다. 제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붓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은 화려한 수식어가 없었지만 매일 아침 찬물에 손을 적시며 빨래를 하던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담겨 있었고 뙤약볕 아래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김을 매던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제 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제가 쓴 글을 본 훈장님은 말을 잊으셨습니다. 노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종이를 부여잡으셨지요. 이것은 시가 아니라 피로 쓴 절규로구나. 듣구야, 내 재능이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까 두렵기까지 하구나. 훈장님의 찬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제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봉식이가 제 숙제 내용을 가로채 훈장님께 제출하려다 평소 도련님을 눈여겨보던 암행어사 출신의 노선빛 최영감에게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최영감은 도련님이 가져온 시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이 시는 어린아이가 흉내낼 수 있는 감성이 아니다. 김봉식, 내가 이 시의 뜻을 진정한다면 지금 당장 저기 마당에서 울고 있는 과부의 슬픔을 시로 지어보거라. 도련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당에서 청소하던 저는 본능적으로 최영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감의 날카로운 눈이 제 손을 향했습니다. 붓을 너무 오래 쥐어 중지에 박힌 깊은 굳은 살. 최영감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냐? 이 천한 머슴놈이 이 시의 주인인 것이냐? 최영감님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했지만 제 손목을 움켜쥔 힘은 호랑이의 아기처럼 매서웠습니다. 도련님의 악다구니가 서당 마당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지요. 저놈입니다. 저 비천한 놈이 제 서고를 뒤져 제가 아껴둔 시고를 훔쳤단 말입니다. 도련님의 손가락이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주위 선비들의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세상에 머슴놈이 그를 훔치다니 천벌을 받을 게다. 김참판댁 가풍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누? 그 차가운 시선들이 화살이 되어 제 등에 꽂혔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차마 나서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지요. 저는 그저 바닥의 흙내음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를 배운 대가가 결국 관가로 끌려가 장독에 맞아 죽는 것이었구나. 그때 최영감님이 제 손목을 놓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글을 훔칠 수는 있어도 그 글을 쓰는 기계까지 훔칠 수는 없는 법. 김봉식, 내 놈이 이 아이가 도둑이라 주장하니 내 여기서 직접 진위를 가려보겠다. 영감님은 제 앞에 새하얀 한지와 벼루를 내던지듯 놓으셨습니다. 자, 듣구라 했느냐? 내 놈이 직접 이 자리에서 시를 지어보거라. 만약 한 구절이라도 막힌다면 내 놈은 오늘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양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개머슴이 붓을 잡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붓대를 잡을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지요. 도련님은 옆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써보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놈이 감히. 도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벼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당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밤마다 헛간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던 그 간절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먹향이 코끝을 스치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날 때 정해지나 글의 귀천은 오직 그 마음에 정해진다. 붓끝이 종이 위를 누빌 때마다 저는 제가 머슴이라는 사실도 매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제 안의 울분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글자가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붓이 종이를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양반들은 처음에는 가당치 않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점차 제 글자가 한자 한자 새겨질 때마다 눈을 비비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입을 벌린 채 제 손놀림을 쫓았고 최 영감님의 눈에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마지막 점을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제 온몸은 비 오듯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 썼사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최 영감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감님은 시를 소리내어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시더니 이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땅바닥에서 뒹굴던 흙의 영혼이 쓴 것이로구나. 최 영감님의 외침에 마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련님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요. 어찌 머슴의 손에서 이런 대문장이 나온단 말이냐. 저 아이의 손을 보아라. 붓을 쥐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저 깊은 굳은 살을. 영감님은 제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당 문이 쾅 열리며 참판 어른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참판 어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인가. 감히 종놈이 상전들 앞에서 장난질을 치다니. 참판 어른은 제 글이 적힌 종이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하고 양반을 기만한 죄,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찢겨나가는 제 글자들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훈장님도 최 영감님도 참판 어른의 서슬 퍼런 권세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외면하고 있었지요. 집으로 끌려온 저는 어두운 창고에 갇혔습니다. 참판 어른은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손목을 작두로 내리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글을 쓴 손을 없애버리겠다는 잔인한 처사였지요. 저는 캄캄한 창고 바닥에 웅크린 채 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이 이토록 가혹한 형벌인가요, 어머니?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창고 벽 너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도련님이 저를 비웃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참판 어른이 마음을 바꿔 지금 당장 저를 죽이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전해지는 훈장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훈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제게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에 들린 작은 보찜 속에는 낡은 붓 한 자루와 누런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듣구야, 이 붓은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쓰던 것이다. 내 재주가 여기서 썩기엔 너무도 아깝구나. 선생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붓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붓대가 가슴에 닿자 마치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찜을 메고 일어서려던 찰나 마당 저편에서 불길한 불빛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훈장놈이 창고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다. 하인들의 거친 함성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제 어깨를 밀치며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나는 내가 막을 터이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판 어른이 앞장선 하인 무리가 창고를 에워쌌고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훈장 선생님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손목 위로 떨어질 작두날의 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도망을 꿈꿔 내 놈의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잘라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참판 어른의 구둣발이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김참판 댁에 전하는 어명이요. 참판 어른의 발길질이 멈췄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일제히 엎드렸지요. 기별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서찰을 펼쳐들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최근 김참판의 자제 봉식군이 지은 매화시를 읽으시고 크게 감복하시어 이번 유학 정강에 특별히 봉식군을 부르셨소. 내일 당장 한양으로 압송. 아니, 입궐하라는 명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학 정강이라 함은 전국의 수재들을 모아 임금님이 직접 실력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습니다. 참판 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찾아온 것이지요. 만약 봉식 도련님이 전하 앞에서 글 한 줄 제대로 못 쓴다면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멸문지하로 이어질 대역죄가 될 터였습니다. 참판 어른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에 엎드린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손목을 자르려던 그 잔인한 눈빛이 이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탐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듣구야. 아니, 듣구야. 내가 나를, 아니 이 가문을 살려야겠다. 참판 어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작두날 대신 비단 보따리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참판 어른은 저를 도련님의 그림자 서동으로 꾸며 한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근처까지 숨어들어 도련님에게 글을 전달할 방법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저는 다시 도련님의 짐꾼이 되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제 손목은 지켰으나 제 영혼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도련님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듣구야, 만약 전하께서 직접 시제를 내리시면 어쩌냐? 내가 미리 써줄 수도 없지 않느냐? 도련님의 목소리엔 여전히 배려라곤 없었습니다. 저는 보찜을 고쳐 매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의 옷소매 안감에 미세한 글자로 모든 경전의 핵심을 적어두었사옵니다. 한양 거리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번화했습니다. 높은 기와집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들이 보였습니다. 대궐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걸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험 당일 도련님은 가슴속에 제가 지어준 시고를 품고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궐 밖 광화문 돌담 밑에 웅크리고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들키지 않게 하소서. 아니, 부디 제 진심이 담긴 그 글들이 저 높은 분의 마음을 울리게 하소서. 그때였습니다. 궐 안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시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백성의 눈물과 임금의 돌이다. 그 시제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훈장 선생님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써내려갔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옷소매에 적어준 것은 화려한 수사구뿐이었지요. 진정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도련님이 그 글을 어떻게 조합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궐 안으로 들어가는 물지개꾼들의 무리에 섞여 몰래 궐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시험장인 춘당대 근처 덤불에 몸을 숨기고 엿보니 도련님은 이미 땀을 뻘뻘 흘리며 붓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 높은 어좌에 앉아 응시생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셨지요. 도련님은 소매 안감을 훔쳐보려 했으나 바로 앞에 서 있는 금군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도련님은 백지를 펴놓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도련님은 낙방은 물론이고 전하를 기만한 죄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덤불 속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곁에 두고 쓰던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도련님의 책상 위에 있던 백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마치 신의 장난처럼 제가 숨어 있는 덤불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하여 종이를 쫓아 달려왔고 금군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종이가 제 발치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품고 있던 숫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관의 가죽 신발이 마른 풀을 밟는 소리가 제 귀 옆에서 지식여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흙바닥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방금 전 도련님의 백지 위에 숫 조각으로 갈겨 쓴 문장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었지요. 들켰구나. 이제 내 목숨은 물론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목숨까지 이 숟가루처럼 바스러지겠구나. 제 심장 박동이 땅바닥을 울려 사관에게 들릴 것만 같아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사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 덤불 속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저는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호통 대신 나직하고도 깊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사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치로 더러워진 종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제가 숨어 있는 덤불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넋이 나갈 것만 같았지요. 사관은 저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련님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봉식, 이 종이가 내 것이냐? 도련님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것이옵니다. 바람에 날려. 잠시. 사관은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머금더니 그대로 종이를 들고 어자로 향했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관이 올린 종이를 건네받으셨습니다. 용포 소매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시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수추로 쓰인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천해 보이는 그 종이가 임금님의 하얀 손 위에서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전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장에 모인 수백 명의 유생과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전하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치라. 붓도 먹도 아닌 수추로 이런 글을 썼단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종이에 적힌 글귀를 나직이 음조리셨습니다. 백성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강이요. 임금의 도리는 그 강을 거스르지 않는 배라.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임금님의 시선이 응시생들이 모인 광장을 훑쳤습니다. 도련님은 제 이름이 불릴까봐 사들사들 떨며 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사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김참판의 아들 김봉식이 쓴 글이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을 소신이 수습하였나이다. 임금님은 도련님을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도련님은 다리가 풀려 기어 가다시피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덤불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저 글은 제 영혼을 깎아낸 진심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칼날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임금님은 도련님을 굽어보며 물으셨습니다. 내 글은 참으로 기이하구나. 화려한 수사 하나 없으나 그 문장마다 백성의 신음이 배어 있다. 그런데 내 손은 어찌 이리 깨끗하냐? 임금님의 질문은 예리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수추로 글을 썼다면 마땅히 손에 검은 흔적이 남아야 했으니까요. 도련님은 당황하여 제 소매 속에 손을 숨기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씻었사옵니다. 임금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씻었다고? 숟가루는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닐 텐데. 전하께서는 갑자기 사관에게 명하셨습니다. 사관, 아까 종이가 날아온 곳을 다시 수색하라. 그곳에 진정한 이 글의 주인이 숨어 있을 것이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금군들이 제가 숨어 있는 덤불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컥거리는 갑옷 소리와 거친 군화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금군의 손이 제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개처럼 끌려나와 임금님이 계신 춘당대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시커먼 숟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제 초라한 머슴 옷차림과 시커먼 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임금님은 어좌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전하의 붉은 용포 끝자락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 아이냐? 수추로 그 대문장을 쓴 자가. 임금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손수 허리를 숙여 제 시커먼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붓이 아닌 수추로 그리고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 뒤에 수머글을 짓는 것이냐? 임금님의 질문에 저는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저 그를 탐한 죄로 목숨을 구걸하는 짐승일 뿐이옵니다. 제 울음소리가 적막한 궁궐 마당을 울렸습니다. 도련님과 참판 어른은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고 있었고 훈장 선생님은 멀리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 붓과 종이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직접 시제를 내리겠다. 만약 이 아이가 다시금 내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쓴다면 나는 오늘 조선의 법도보다 더 높은 진리를 따를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님이 주신 새 붓을 잡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그 부드러운 붓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제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나직이 시제를 내리셨습니다. 시제는 이름 없는 꽃이다. 내 처지와 닮은 그 꽃에 대해 써보거라.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 평생의 한과 숨어서 익혀야 했던 글자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 이름 석자를 부르지 못했던 그 세월이 붓끝에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슴듣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글자로만 존재하는 한 사람의 문장가였습니다. 글을 마친 뒤 제가 쓴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임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판 어른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전하, 속지 마옵소서. 저놈은 요물입니다. 저놈이 쓴 글은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술법입니다. 참판 어른은 제 글을 빼앗아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참판 어른의 광기 어린 돌진은 금군들의 섰을 퍼런 창날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물러서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놀리느냐. 금군의 호통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시험장을 짓눌렀지요. 참판 어른은 바닥에 엎드려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대갓집 주인의 위엄은 간대없고 탐욕의 눈먼 짐승의 단명하는 단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저분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그 명예라는 이름 뒤에 숨긴 추악한 거짓이었을까요? 임금님께서는 참판 어른에게서 눈길을 거두시고 제가 쓴 종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바람이 종이 끝을 살랑이며 흔들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먹향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대기를 채웠습니다. 임금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화려한 궐의 단청을 타고 넘어 춘당대 연못의 물결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이름 없는 꽃이라. 너는 이렇게 적었구나. 전하께서는 시의 첫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궁궐의 모라는 만인의 칭송을 받으나 그 향기는 담장을 넘지 못하고 길가에 이름 없는 꽃은 발표도 향기를 내어 천리를 가니 진정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향기 없는 꽃의 숨결이라. 임금님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긴 백성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헌신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험장에 모인 수많은 선비와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공맹을 논하던 그들의 가슴에 머스마이의 투박한 진심이 비수처럼 꽂힌 것이지요. 도련님 봉식이는 이제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머슴의 글이 이제는 자신과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김참판, 내 아들이 천재라 칭송받던 그 글들이 모두 이 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임금님의 질문은 나직했지만 시험장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참판 어른은 대답 대신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 침묵이 곧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어자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백성의 재능을 훔치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깎아먹는 짓이다. 김참판과 그 아들 김봉식의 관직과 신분을 박탈하고 그 가산을 정몰하여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 전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참판 어른과 도련님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졌던
그들의 비겁한 육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들을 무너뜨린 것은 제 글이 아니라 저들의 끝없는 욕심이었으니까요. 도련님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도 원망도 아닌 오직 평생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지내고 싶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적막이 찾아온 시험장 한복판에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시커먼 숟가루 묻은 손으로 새 붓을 쥔 채 저는 제 존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머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반도 아닌 그저 글자 속에 숨어 살던 그림자 같던 인생. 그때 임금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이야, 너에게는 이름이 있느냐? 소인은 득구라 하옵니다. 얻을 득에 구할 구자를 써서 무엇이든 얻어 구하라는 뜻으로 아버님이 지어주셨사옵니다. 제 대답에 임금님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득구라, 이름이 참으로 투박하구나. 하지만 내 글은 만 백성의 마음을 구하고 진리를 얻었으니 그 이름값이 아깝지 않다. 그러나 오늘부터 너는 득구가 아니다. 임금님께서는 붓을 들어 새로운 종이에 직접 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문향성, 글의 향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문향성이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선의 문장가로서 살아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가르치고 보살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궐 밖에서는 훈장 선생님이 소식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평생 제자를 숨겨야 했던 스승의 서러움이 기쁨의 눈물로 승화된 것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훈장 선생님과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끌려간 참판댁 식구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새 옷을 입고 궁궐의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은 몸에 맞지 않는 듯 까슬거렸고 푹신한 요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종이에 대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글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헛간 바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8살 아이였던 저는 어느덧 헌원장부의 기계를 갖춘 청년이 되었지요. 전하의 보살핌 아래 학문을 닦으며 보낸 12년의 세월 동안 궐밖 김참판 가문의 소식은 제 귀에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명문가라 칭송받던 그 집안은 12년에 걸쳐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천재라 속였던 아들 봉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글 한 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고 가문의 재산은 김참판의 무리한 욕심과 뒷수습으로 이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몰락한 가짜 명문가라 비웃었지요. 매일매일 명예가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김참판의 심정은 아마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전하께서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문향성 도령님, 전하께서 침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늦은 밤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임금님 홀로 아주 낡고 해진 종이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8살 때 헛간 바닥에 썼던 판수 아재가 몰래 수습했던 바로 그 습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침전에 흐르는 침묵은 12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향성아, 너는 너를 지켰던 판수라는 노인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전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무뚝뚝한 노복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아재의 진실이 임금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내 호위무사였다. 10여 년 전 대재앙 문 선생이 반역자로 몰려 멸문당할 때 핏덩이였던 너를 품고 사라졌던 충신이었지. 제 부모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우가 바로 내가 12년 전까지 상전으로 모셨던 김참판이다. 임금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매 맞으며 그를 대신 써주고 그들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그 집이 사실은 제 부모의 피로 세워진 원수의 집이었다니요. 김참판은 제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자식을 노예로 부리며 그 재주까지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핏방울이 마치 아버지의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판수 아재가 죽기 직전 보내온 서찰과 함께 제 아버지가 남기신 친필 유언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내 아들아, 문장의 향기로 세상을 채워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보다 더 큰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궐 밖에서 급박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전하, 마지막 재상까지 압류당하고 유배길에 올랐던 김참판이 압송 도중 산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려온 이 지독한 인연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저는 말을 달려 김참판 일행이 머물고 있다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산장 앞마당은 비릿한 쇠냄새와 흙탕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12년 동안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 결국 완전히 바스러진 인간의 군상이 있었습니다. 광기에 젖어 낯을 치켜든 봉식 도련님과 그 칼날 아래 진흙탕을 뒹굴며 헐떡이는 김참판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놈 때문이야. 12년 전 그 머슴놈을 내쫓았어야 했어. 아버지가 그놈 재주에 욕심을 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라고. 봉식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비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만든 가짜 천재라는 감옥에서 썩어온 아들의 울분이 결국 아버지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달려가 봉식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12년 전에 연약한 머슴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은 이제 원수의 칼날을 제압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지요. 봉식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고 저는 진흙 속에 처박힌 김참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대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빗물을 마시며 헐떡이는 늙은 죄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내 끝을 보는구나. 향성아, 내가 너를 왜 12년 동안 곁에 두었는지 아느냐? 자비가 아니다. 내 아비를 죽이고도 채워지지 않던 내 허영심을 내 그 천재적인 재주로 채우려 했던 내 마지막 욕심이었지.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젖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밤 내 글을 읽으며 나는 내 아비의 환영을 보았다. 죽이고 싶었으나 그 글이 너무도 아름다워 죽일 수 없었지.
그것이 나를 12년 동안 서서히 미치게 만든 형벌이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옥죄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서찰 속에는 제 어머니의 유언과 함께 그가 12년 동안 몰래 빼돌렸던 제 가문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그래야 내가 저승에서 내 아비를 만날 면피라도 할 게 아니냐. 김참판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눈 위로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12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진 듯한 허망함 뿐이었지요. 이후 저는 제 가문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높은 자리 대신 산속 서당의 훈장이 되기를 택했지요. 12년 전 저처럼 그를 갈구하는 아이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문장의 향기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제 머리에도 백발이 성성합니다. 이제 저는 빗자루를 들고 서당 마당을 씁니다. 가끔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찾아와 묵묵히 마당을 거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노인이 된 봉식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의 원망을 말없이 낙엽과 함께 쓸어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합니다. 12년의 몰락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글이란 남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 없는 꽃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향기만큼은 천리를 돌아지친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꽃 말입니다. 조선의 숨은 야담,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